당신만을 위한 하루 시사 김성환의 시사야. 지난 2006년 첫 피해 신고가 접수된 이후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는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차곡차곡 모은 수천만 원을 한순간에 빼앗긴 할머니부터 41억 원을 날린 의사까지 피해 대상도 다양한데요. 왜 보이스피싱을 알고도 속을 수밖에 없는 건지 피해 조직의 내부 자료를 입수한 KBS 최혜림 기자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기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피싱 조직의 내부 자료를 입수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언제 어떻게 이 자료를 입수하게 된 겁니까? 자료를 입수하게 된 건 이달 초고요. 네. 저희가 보이스피싱에 가담했던 조직의 전자기기 안에 있던 파일을 그대로 전달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 경찰에서도 이 자료를 바탕으로 수사에 착수한 상태고요. 그러니까 피해자를 속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시나리오가 담겨있다 이런 얘기입니까? 네네, 맞습니다. 이게 시나리오라고 하면 이제 다양하게 있는데 저희가 네. 확보한 거는 전형적인 기관 사칭형인 거거든요. 그래서 네. 좀 더 설명을 드리자면 네. 전화한 사람이 경찰인데 우리가 강남 오피스텔에 성매매 단속을 하러 갔더니 지금 당신 이름으로 된 통장 혹은 카드가 나왔다. 그래서 당신이 공범인지 아니면 명의 도용을 당한 피해자인지 확인을 해봐야 되니까 네. 우리 수사에 협조해라 이런 식인 거거든요. 네. 네, 그래서 그 뒤에 검사 또 금감원 과장이라고 역할을 나눈 사람들이 계속 등장하면서 이제 구속 수사를 받을 건지 아니면 약식으로 수사를 받을 건지 그건 본인에게 달려 있으니까 협조를 잘해라 이런 식으로 구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말고도 다른 시나리오도 더 있습니까? 이게 다른 시나리오라고 한다면 이제 뭐 대출 사기라든지 이런 게 있는데 예. 저희가 요번에 직접 받은 이제 시나리오는 기관 사칭형인 겁니다. 그럼 범죄에 당신이 연루가 됐다. 아니 연루될 네네. 가능성이 있으니 확인이 필요하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사람들을 굉장히 겁을 준다는 거잖아요. 네네,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거에 피해자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밖에 없었다. 이제 이런 거네요. 네, 여기서 덫이 이제 두 가지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네. 첫 번째 덫이 이제 공문서를 위조해서 발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거기에 보면 뭐 물론 전문가들이라든지 아니면 금융기관 종사자들이 보면 너무 허술한 거지만 일반 사람들이 보기에는 금감원장 혹은 금융위원회 위원장이라는 직인도 찍혀 있고 거기 직원 이름도 적혀져 있고 그 중에서 일부는 이제 뭐 되게 상세하게 적혀 있는 것들도 많았었거든요. 직원 이름이 실제 있는 거라든지. 그리고 뭐 공문 자체가 정교하게 위조돼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좀 믿게 되는 경향이 컸고요. 또 다른 덫이라고 한다면 역할이 상당히 세분화돼 있어서 검사는 나를 좀 호칭을 편하게 팀장님이라고 불러라. 협조를 잘하면 구속 안 되게 도와주겠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데 또 그 다음에 전화 오는 금감원 과장은 막 윽박을 지르는 거예요. 지금 당신 뭐 하는 거냐. 정신 안 차리냐.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이제 피해자들이 거기에 겁을 먹고 판단력이 많이 흐려지는 상태인 겁니다. 한쪽은 구슬리고 다른 한쪽은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화를 내고. 그렇죠. 그러면서 피해자들의 심리를 막 흔들어 놓은 다음에 마지막으로 돈을 결국 낼 수밖에 없게 이렇게 만든다 이런 거군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는 이 보이스피싱 뭐 수법이나 이런 것들은 많이 알려졌으니까 사람들이 의심할 수 있으니까 공문서까지 위조해가지고 이거 봐라 뭐 이렇게 또 내세우기도 하고요. 그렇죠. 네. 진짜 갈수록 보이스피싱 범죄가 진화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정부가 보이스피싱을 막기 위해 대응책도 많이 내놨는데 이런 무력화하는 매뉴얼도 시나리오에 담겨 있습니까? 네, 이게 대표적인 게 이제 피해자를 분리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피해자가 주변에 알리거나 혹은 뭐 경찰, 뭐 은행 쪽에 티가 나게 되면 바로 거기에서 이제 스톱이 돼버리니까 피해자한테 이걸 주변에 알릴 경우에는 당신이 오히려 더 가중처벌 받는다. 이 보도가 나가게 되면 모두 당신 책임이다. 이런 식으로 겁을 줘서 아예 이제 그 대응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일단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또 은행에 가서 현금을 찾을 때 좀 어리숙하게 보이면 보이스피싱 의심을 받으니까 아예 시나리오에 써 있습니다. 푸드트럭을 한다고 변명해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대응책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막는 게 이 무력화 매뉴얼입니다. 요즘은 대포 통장에 송금해라 뭐 이런 방식은 안 쓴다고요? 그게 이제 금감원에서 지급 정지를 바로 해버리니까 아예 이제 지급 정지가 안 되도록 대면 편취형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요새는 이제 수거책들이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수거책을 그 피해자한테 보내서
돈을 직접 받아오게 하면 그 수거책이 잡힐 때까지는 이 범죄 수익이 안전하게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이고, 또 수거책이 잡힌다고 해도 계좌에서 계좌로 보낸 게 아니면 지급 정지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대포 통장에 송금하는 방식 대신에 수거책에게 돈을 직접 주라, 이런 식으로 대면 편취형이 좀 더 많아진 상태입니다. 근데 이렇게 피해자들을 속일 수 있었다는 건 기본적으로 피해자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잖아요. 이런 네, 정보들은 그렇죠. 어떻게 해서 아는 겁니까? 이게 전화를 받자마자 예를 들면 최혜림 기자 몇 년생, 몇 월, 며칠 이런 것까지 다 알고 있습니다. 이게 가능했던 이유가 보이스피싱 조직이 하나의 조직이 있는 게 아니고, 어떤 조직은 대포폰 유통해주고 어떤 조직은 대포 통장을 유통해주고 이런 식으로 분화가 돼 있는데, 네. 그 중에서 개인정보를 거래하는 조직이 따로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조직은 개인정보를 유통시켜서 어디서 이제 사와서 보이스피싱 콜센터에 전달하는 역할만 맡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신상 정보를 다 파악하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럼 기본적으로 어디에 살고, 이 사람이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일까지를 하는 건 모른다 하더라도 그 사람의 이름이나 개인 신상과 관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힌트들은 갖고 있는 상태에서 접근한다는 얘기네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게 정말 수사기관이구나라고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보이스피싱 피해 규모가 계속 커지고 있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입니까? 이게 이 시나리오처럼 기관 사칭형 보이스피싱의 피해를 입고 신고한 건수는 지난해만 8,900건, 그러니까 9,000건에 가깝습니다. 액수로 따지면 2천억 원이거든요. 와. 그리고 아까 이제 오프닝 멘트에서 말씀하셨던 2006년 그 이후에 누적 피해액이 3조 8천억 원에 달합니다. 와, 이게 더 큰 문제가 예. 한 건당 피해 액수가 갈수록 늘어난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 번 피해 입을 때 1,700만 원 정도로 끝났었는데 3년 만에 그게 2,700만 원으로 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그거 얼마든지 골라낼 수 있고 그냥 전화 끊어버리면 되지,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고, 그래서 피해자를 그런데 속아 넘어간 사람 취급하는 이런 경향도 좀 있는데요.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만나보셨을 거 아니에요. 어떤 얘기를 합니까? 저희가 만나본 피해자 중에는 실제로 본인도 전에 보이스피싱을 당한 사람을 좀 한심하게 봤다, 뭐 저런 거에 속나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었습니다. 근데 그분들도 막상 자기를 막 윽박지르고 막 주변에 알리면 너가 정말 빨간 줄이 그인다, 인생에 지장이 생긴다라고 해버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는 거거든요. 저희가 만난 분 중에는 좀 젊은 분들, 직업이 생각하는 것처럼 멀쩡한 아주 공공기관에 다니는 분도 있는 거고, 또 특정한 사람이 당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예전엔 그 피해자들이 주부하고 노인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20대가 많다고요? 네, 맞습니다. 피해자 10명 중에 3명이 30대 이하 젊은 층이거든요. 이게 가능한 이유가 사회 경험이 적은 피해자들을 좀 더 많이 구슬리고 겁을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사 협조 안 하면 어렵게 들어간 회사를 못 다니고 빨간 줄이 생겨서 이직도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해버리면 이제 좀 더 끌려다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근데 정부가 그동안에 보이스피싱 근절하기 위한 여러 대책을 내놨는데 이게 좀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왜 이렇게 보이스피싱 근절이 안 되는 겁니까? 이게 시나리오도 그렇고 수법도 자주 바뀐다는 게 조금 근절되지 않는 배경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대표적으로 코로나 때는 서민 대출을 해주겠다. 그때 한창 서민 대출이 많았었잖아요. 정부에서 해주는 대출도 많고. 근데 이제 그런 걸 해주겠다면서 보이스피싱이 맞춤형으로 진화도 했었고, 또 최근에는 악성 앱이라는 게 생겨서 그거를 한번 스마트폰에 깔아버리면 전화를 다 가로채니까 어디에 이게 진짜 기관에서 온 건지 아니면 가짜로 온 보이스피싱인지 확인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라서요. 근절되지 않는 건 그 사람들이 자꾸 진화하기 때문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화를 가로챈다고 표현하셨는데 기본적으로 그 앱 같은 거를 깔게 되면은 내가 만약에 경찰에 직접 전화한다 하더라도 중간에 전화를 가로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지금 취재하시면서도 그런 수법들을 확인하셨어요? 네, 저희가 이제 그 악성 앱을 시연도 해봤었는데 경찰 협조를 받아서 그 악성 앱이 깔린 상태에서는 제가 114에 전화를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조직의 전화로 연결이 되고 112에 전화하더라도 그 보이스피싱 조직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경찰이 계속 수사를 하고 있는데 이 총책 잡기가 그렇게 어렵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조직원들끼리도 가명을 쓰기 때문에 뭐 콜센터 직원 1명 혹은 수거책 1명 잡는다고 해서 총책한테까지 닿는 그런 구조도 아닌 거고요. 네. 그리고 이게 조직이 다 점조직 형태로 돼 있다 보니까 이 조직 하나를 무너뜨리더라도 다른 일을 하던 조직이, 예를 들면 개인정보를 팔던 조직이 이제 무너진다 하더라도 다른 또 조직을 데리고 와서 그 전체적인 보이스피싱은 제대로 굴러가는 겁니다. 그리고 콜센터 직원을 하던 사람이 노하우를 배워서 아예 총책으로 변모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직을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잡아야 되는지 경찰로서도 좀 어려움이 많은 거죠. 그럼 총책들은 주로 해외에 머물고 있는 겁니까? 뭐 예를 들면 예전엔 중국에 많았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지금은 뭐 다양한 국가들에 있는 거죠? 네네. 지금도 중국에서 제일 많이 활동을 하고 있고, 예. 최근에는 베트남이나 필리핀에서 이제 잡혀서 국내로 송환되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이 영화 속 장면이 이게 거짓이 아니고 진짜 오히려 취재해가지고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해서 오히려 더 잘 알고 영화를 만드는 거 아닌가? 네.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네. 지금 뭐 이 피해자들 가운데 극단적 선택하는까지 하는 사례까지 나오고 있어요. 정부도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뿌리 뽑겠다 이렇게 선언까지 한 상황인데 이런 보이스피싱 범죄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하겠습니까? 우선은 이제 경찰에서 가장 어려움을 호소하는 부분은 이제 국제 공조가 좀 어렵다는 점인데요. 네. 이게 말씀드렸다시피 중국, 베트남, 필리핀 이런 데서 활동을 하는 반면에 그 국가는 피해자가 본인 국민들이 아니고 한국 국민인 거잖아요. 그렇죠. 중국에서는 굳이 또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줄 동력이 없는 거고요. 그래서 정부로서도 좀 더 적극적으로 수사 공조에 힘쓸 수 있도록 지원책이 필요한 상태인 거고요. 예. 또 한 가지로는 시나리오가 예방책에 맞게 계속 진화하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시나리오에 앞서서 예방책이 좀 더 빠르게 변화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대포폰을 막는 정책이 작년 말에 이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으로 나왔는데 네. 여전히 한 달에 한 사람이 핸드폰을 3개씩 만들 수는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1년에 36개의 핸드폰을 만들 수는 있는 거죠. 예. 그렇다 보면 이제 뭐 대포폰 근절까지는 조금 어려운 거고 아예 뭐 기간을 두지 않는다든지 뭐 대포폰을 만들 때 뭐 소명을 한다든지 이런 더 강력한 정책이 더 필요하다고는 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보이스피싱에 당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가 좀 주의할 점이 있다면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보이스피싱을 당할 만한 사람이 따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네. 이게 언제든지 내가 당할 수 있는 일이고 또 뭐 쉽게 당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항상 경계를 하셔야 되는 거고요. 예. 그리고 보이스피싱 방지용으로 나온 뭐 예고 혹은 경고 영상들이 정말 많은데 예. 사람들이 그런 데는 좀 관심이 적습니다. 왜냐하면 보이스피싱을 자기가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시나리오가 진화하는 만큼 그런 경고성 혹은 예방책 이런 거를 미리 좀 익혀두시는 게 많이 필요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일은 KBS 기자였습니다. KBS 1라디오 김성환의 시사야. 오늘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전 11시 정각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에 처한 위기 가정들이 늘고 있습니다. 복지 사각지대에 처해 있는 가정들을 미리 찾아서 지원하고 위기로부터 구하는 일이 시급한데요. KBS 강태원 복지재단은 전국의 복지관과 연대해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위기 가정들을 찾아서 지원하는 운동을 시작합니다. 생활고로 인해 소중한 생명과